투자 방법론에 대한 그걸 또 강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저는 이 강의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강의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댓글들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많았어요. 뭐 작금에 있었던 SG증권 사태도 그렇고, 또 깡통 전세, 그다음에 또 막 부동산 연끌해고나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잘못 계약해서 막 손해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투자 시장 전반에 대한 거를 종류별로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제가 전체를 개괄하는, 사실은 이게 진짜 날 기초인 거죠. 이게 우리가 투자라 그러면은 제가 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제 맨 첫 번째 중요한 걸 자기 자신이라고 해놨는데, 보통 그 자기 자신을 제외한 투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주식, 채권, 혹은 정기예금.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투자라고, 그렇죠. 그것도 투자는 투자인 거니까. 하여튼,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가 이제 그 투자 세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또 가격이 변하는 게 있어요. 외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품. 뭐, 원유, 뭐, 금, 그 다음 또 뭐, 옥수수, 뭐, 설탕, 뭐, ETF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통적으로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없었는데, 요즘 새로 생긴 투자 대상이 하나 있어요. 가상자산. 그래서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우리가 돈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근데 요 6개의 투자 대상군들이 서로 특징이 다 있어. 그러니까 주식 같으면 PER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몇 년치를 뭐 한꺼번에 가격을 매가지고 거래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변동성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본질 따라 가는 거니까 변동성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은 많이 겪는 게 그 주식이고, 채권을 사면 출자자의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보다는 덜 위험해요. 다만 신용등급이 나쁜 회사의 주식을 샀던 경우에는 주식은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레버리지를 하지 않았으면 원금을 다 잃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채권은 잘못 사면 진짜 깡통이 돼요. 근데 참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해서는 개인 투자들이 어떤 채권을 사가지고 어떤 기업이 부실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웬만하면 정부 차원에서 많이 커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품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런던 금속 거래소라고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것도 ETF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메탈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것도 거기 반영이 되고, 한동안 뭐 리튬 가격 갖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래, 그 각각의 상품들을 공부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가격이 움직이는 그게. 제가 이제 금에 대해서도 책을 몇 권 읽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연간 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채굴된 금의 총량이 뭐 몇 톤이고, 해마다 채굴되는 게 몇 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에요. 거기 백금도 있고, 뭐 구리, 동, 아연, 뭐 이런 산업용 금속들도 있고, 그다음 각종 농작물들도 거기 있어요. 뭐 콩, 뭐 대두라 그러죠. 콩도 굉장히 중요하고, 옥수수, 뭐 밀, 뭐 쌀도 있어. 심지어 목재도 있어. 그리고 고기도 있어. 살아있는 소.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게 평균 가격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방대한 소 사육하는 곳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잘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는 중국 사람이 제일 잘 먹고,
이제 서구로 가면 돼지고기는 거의 안 먹는 거야. 거의 소를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라이브 캐슬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가축들 해가지고 또 거래가 돼요. 근데 그건 또 여기서 너무 먼 데로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많이 거래되는 게 달러. 그 다음에 옌하고 어떻게 되는가? 위안하고 어떻게 되는가? 유로랑 어떻게 되는가? 거기도 공부를 해보면 제법 많은 좋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이 있죠. 그리고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야, 너 주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다 안다고 그러냐? 저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고, 제가 첫 번째 직장인 은행에서 외환 관련 일도 했고, 그럼 거기에 외환 관련된 기초를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 요인 5가지, 그것도 뭐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시험도 보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자산운용사 CEO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부동산 펀드 뭐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도 있고, 또 PB 과정이라 그래서 그 3개월 코스의 석사 과정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부동산에 대한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부동산 시세를 잘 맞추고 이런 건 그건 전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초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도 좀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또 이게 주식을 하면 상품 시장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품이 원재료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령 국제 밀가루 가격 시세, 그거는 라면 회사나 과자 회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빵 만드는 회사에도 중요한 원가이고, 얼마 전에 난리가 났던 리튬 가격은 2차 전지 하는데 니켈 값이 얼마나, 리튬 가격이 얼마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우리나라에 아연도 많이 생산하시는 그 회사가 하나 있죠. 고려아연이라고. 근데 아연도 아연이지만 그분들이 아주 독특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데, 아연을 재련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연 강을 가지고 그걸 재련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산물로 금, 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국제 금시세랑 그 회사 영업이익이 좀 어떨 때는 동행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 상품 시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늘상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후변화가 농작물 가격에는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러우 전쟁이 있어서 공급망이 차단됐기 때문에 발생한 곡물 가격의 급등, 그거는 뭐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제가 제스민 혁명이 얘기할 때 그 해에 라니냐 현상 때문에 러시아 밀밭이 망가져서 곡물값이 급등했고 막 그런 얘기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랑 농작물 가격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여기 시험 문제 낸 것 중에 감자가 유럽으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나 막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량 자원이 산업에 미치는, 그러니까 잉여 에너지를 생산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구의 기하선에 허덕이고 있는 인구가 2억 8천 명인가 된대요. 대부분 아프리카 쪽 그런 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까지 해서 제가 6가지의 투자 대상, 투자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첫 번째 중요한 투자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식, 채권 뭐 이런 거, 뭐 비트코인 이런 거보다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잘 투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각자가 우주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태양이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여러분이 지구 여행을 끝내고 가버리고 나면 그 모든 게 소멸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상상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커튼이 내려지고 나면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진짜 소우주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돈도 좋지만 스스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윤인하게 반짝반짝 닦아주고 이게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또 어떨 때 상투 잡고 막 이럴 때는 또 쓰담쓰담 해주고 또 막 누가 막 나쁜 레포트 써가지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는 기업이 결정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스스로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 스스로를 빛내게 닦아줘야 되고 특히 젊은 분일수록 나이 드신 분일수록 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나라가 OECD 나라 중에 자살률 1등이에요. 1등이에요. 아유, 어제도 내가 오늘 아침에 기사링크 하려고 제가 가끔 사회면도 들어가서 봐요. 무슨 기사가 있냐면 요즘 보면 걸핏하면 뭐 아빠가 뭐 애들 죽이고 뭐 막 자기 아내까지 죽이고 뭐 투신해가 죽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웬만하면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만약에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랬다고 쳐도 파산 신청하고 아니 뭐 아니면요 막말로 야반 도주라도 해요. 해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야지.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 세 번의 실패를 했다고 그래서 우주를 문을 닫습니까? 난 그거는 너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재테크 관련된 유튜버잖아요. 유튜버인데 이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그 돈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이제 자유를 만들고 많은 걸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주저앉아서 고통 속에서 자기를 자책하고 절대 우리 그러시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돼. 돈은요 기다리면 또 와요. 또 와요. 죽으라고 막 일방적으로 막 계속 마이너스를 가는 경우는 없어. 그 대신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가령 이번 기회에는 막차를 타서 손해를 좀 봤다고 치더라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변하거든요. 변한다니까요. 변한다니까요. 변하면 기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변하니까. 안 변하면 기회가 없어. 내일도 오늘과 같고 모레도 오늘과 같다 그러면 정기예금 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 우리가. 근데 세상이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새로운 투자 기회가 계속 생긴다. 계속. 기술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그러면 한때는 게임 투자해가 돈 벌고 지금은 또 노래 부르는 데다 투자해가 돈 벌고 조금 있다 걔가 인기가 떨어지고 나면 조정받은 어디 반도체 가서 돈 벌고 전장 가서 돈 벌고 뭐 중국이 혹시나 또 리오프닝 가서 뭐 미중 관계가 잘 해결되고 그러면 또 리오프닝 가서 돈 벌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아니면 내가 영원히 돈 못 벌 거야. 저 주식 아니면 내가 돈 벌 기회가 없어.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자기에 대한 사랑, 쓰담쓰담 하는 거는 진짜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 정말. 그리고 사람이요, 모든 동물들 중에, 예?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모든 투자에 앞서서 제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제일 중요한 거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는 항상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쓰담쓰담하고 또 힘든 일이 겪었을 때 요거 지나가고 나면 다음번에는 엄청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렇게 위안사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뒤에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용 미수 써가지고 몰빵, 한방 매수 이래가지고 케어 펀치 맞으시면 안 돼. 잽은 여러 번 맞아도 돼. 작은 실패는 나중에 큰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 근데 올인을 해가지고, 한 종목 올인을 해가지고, 혹은 이번에 SC 사건 이런 데처럼,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팔자 고쳐볼래? 그러면 안 돼. 그건 투자가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돈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돈은 참 신기한 게 마음 쓰는 대로 돈이 생기기도 해요. 원래 저희 집에 이제 나무들이 자라니까 이제 나무를 좀 잘라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오늘 깜짝 놀랐는데 그 길고양이들이 집에 많이 와요. 근데 뒤에 그 약간 후미진 데 갔더니 고양이가 새끼를 3마리를 낳았어. 막 꼬물꼬물해. 그래서 얼른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살아있는 생명들인가.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우리 그 앞에 까치가 집을 지었어. 그래서 보통 그러면 막 철거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집에 찾아오는 생명을 지 바퀴벌리 이거 빼고는 지는 잡아야 돼. 지는 바퀴벌레도 잡아야 되고 빼고는 웬만하면 그냥 그러면은 하는 일도 잘 되고요. 마음의 평화가 깃들어요. 그 생명에 대해서. 하물며 동물도 그러는데 왜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는 제가 또 말이 길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투자에 있어서 7가지 투자 대상 중에 제일 넘버원 투자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그 다음에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주식입니다. 주식은 가격 특성이 멀티플로 거래가 돼요. 그리고 얘는 가격 결정 요인이 기업의 업의 본질, 이익 창출 능력이에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기업의 업의 본질, 어닝 창출 능력에 대한 전망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확정된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변하는 거는 다 앞날에 대한 거예요. 앞날에 얘가 돈을 벌 거냐 말 거냐로 주가가 오르내리지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안 그래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장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고 요즘 같으면 기업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추정을 해. 이번 분기에 실적일 것 같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되면 가격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고래 독수 여러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났다고 막 근데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는 데서 서프라이즈 나면 그건 따라 사도 돼. 근데 주가가 이미 올라 있는 데서 서프라이즈 났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 반영이 됐구나. 그래서 사더라도 다음 분기가 실적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아웃룩을 내가 한번 챙겨보고 그리고 최소한 그 서프라이즈 난 실적을 갖고 얘가 어떻게 플레이 되는지를 며칠 지켜볼 필요가 있어.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 그날부터 기관을 여기를 막 팔아. 그 얘기는 미리 반영이 됐다는 거죠. 됐다. 주식은 기업의 업의 본질, 어닝 창출 능력에 대한 앞날의 전망으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근데 이게 시장 내에서 이건 펀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 투자가도 그렇고
그 네 가지의 그 종류별로 내가 매매 시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뭐 경기 침체기에는 경기 둔감제들이 아웃퍼폼하고 또 경기 하락기에는 또 필수 소비재나 경기 둔감제들은 또 회사는 멀쩡한데 주가가 내린단 말이죠. 그런 것도 다 봐야 된다. 변동성이 심해. 그래서 왜 심하냐? 이게 수많은 집단 지성들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매일 어떤 사자 팔자가 접합을 이루어서 체결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나는 사는데 누군가 판다는 거잖아.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주식을 사서 먹는다는 거는 내 대신 누군가가 내가 살 수 있게 싸게 팔아줘야 되는데 그 팔아주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고 나는 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을 잘 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실적 잘 나온 뭐 가치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건 매매를 귀신같이 하지 않으면 큰 돈이 안 벌려요. 그래서 우리 수업 받는 학생분들은 꼭 주식을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을 초래하는 거는 뭐 저도 옛날에 그 새끼 매니저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수급, 펀더멘탈, 모멘텀 이게 주가를 결정한다고 알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수급이나 뭐 차트, 모멘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업의 본질이 중요하고 그 업의 본질을 제대로 공부해서 남들은 이거를 싫다고 그러고 던지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면 자꾸 사서 모으면 돼. 세상의 변화가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에 대한 것을 확신하면 시장에 그러한 편견이 있을 때 나는 그 주식을 싸게 사서 사람들이 미치도록 좋아할 때 슬금슬금 팔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은 멀티플로 거래야 된다.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애널리스트 뷰를 갖고 어떤 회사는 왜 70배를 주고 어떤 회사는 65배를 주고 20배를 주고 막 이러냐 그러잖아요. 그죠? 단기적인 주가는요, 적정 주가가 없어. 그래서 그 잘못된 증시 격언 중에 주식은 인기 투표다라고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위인 선발대회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주식이 가장 인기 있느냐가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그게 버블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인기 있고 뭐 이런 것도 잊어버리시고 수급도 잊어버리시고 오직 업의 본질, 세상의 변화가 어떤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기업이 거기에 잘 적응해서 X값이 잘 분석을 해서 얘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될 거다. 그런 것들을 남들이 싫다 그럴 때, 편견일 때 사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슬금슬금 팔아먹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채권하고 예금입니다. 둘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많이 틀리기도 하고 정기예금은 정기예금뿐이 아니라 모든 예금이 그렇죠. 원금이 변화가 없어.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처음에 약정받은 이자율대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이자를 주기는 주는데 금리가 오르내림에 따라 가지고 채권 가격이 변해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년에 이자율이 가령 50% 주는 어떤 나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50%인데 10,000원어치 채권을 사면 1년 뒤에는 1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금리가 100%로 뛰어버렸어. 그러면 15,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더 적은 돈이 들어가도 15,000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자율이 100%가 돼버렸으니까. 종전에는 10,000원어치를 사야 15,000원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자율이 100%가 됐다 그러면 이번에 10,000원어치를 사면 20,000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이 1년 뒤에 15,000원이 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원금이 7,500원으로 줄어들죠.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처음에 10,000원에 샀던 사람은 저절로 화면에 표시되는 걸로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7,500원으로 손해난 것처럼 표시가 돼요.
근데 그건 손해 난 게 아닌 거지. 지금 팔면 손해 나. 왜냐하면 그 채권은 가격이 변하는데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메커니즘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50%일 때는 10,000원을 내야 15,000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자율이 100%가 되면 7,500원만 투자해도 15,000원이 돼버리니까 1년에 100%니까 7,500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15,000원이잖아. 그러면 그때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은 10,000원에 산 사람도 7,500원이라고 평가만 그렇게 나와.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1년짜리 채권이라면 쭉 시간이 올라가면 남은 기간이 줄어들수록 그 7,500원이 있던 게 10,000원으로 회귀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여전히 10,000원을 발행한 내가 채권자니까 그게 뭐 금융채다 그러면 그 금융회사에서 나한테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의 채권을 사면 이거는 원금 보장이 사실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용 등급이 높은 어떤 그 회사의 채권을 샀는데 혹은 국채를 샀는데 시장 금리가 쭉 올라가서 아까처럼 7,500원으로 내려와 있다. 그건 자기가 평가손만 있는 거지 실제 이런 게 아니에요. 주식하고는 다른 거라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금으로 붙어버리니까 만기가 되면 어차피 만원이 되는 거니까 그 만기까지 기간을 두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금리에 대한 가격의 채권 가격의 변화가 커요. 만약에 아까 같은 좀 전에 들었던 사례에서 만약에 그 기간이 이자율이 50%인데 2년짜리다 그러면 그냥 복리학 막 복잡하니까 그냥 달리러 쉽게 10,000원 투자해서 2년 뒤에 20,0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이자율이 100%가 됐어.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얼마로 더 떨어져야 될까요? 그 두레이션이 긴 것만큼 더 밑으로 꼬라박아야 돼. 그래서 장기채일수록 이번에 미국 실리콘뱅크 은행 파산하고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건데 너무 단기에 언제든지 달라 그러면 내줘야 될 고객의 돈을 가지고 장기물을 막 사버린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손익의 폭이 훨씬 커져버린 거예요. 1년치 이자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2년치, 3년치, 만약에 5년물짜리를 편입해놨다 그러면 1년에 가령 1년치에 3%의 손해볼 거를 5년치를 손해를 다 보니까 15% 손해를 보는 것이 이제.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채권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동폭은 크다 작다? 커요. 그래서 쓸데없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 되면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니까 그때 장기물을 사면 돼. 장기물을 사면 이거는 백전백승이야. 제가 돈 번 거 중에 이제 처음에 시드머니를 만든 거는 제가 근무하던 M증권 주식이 많이 올라서 내가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그거 팔아가지고 리만 사태 났을 때 채권 사서 본 거예요. 그 뒤에도 그리고 딱 1년 만에 거의 막 70% 정도가 뭐 이렇게. 그 대신에 이 채권은 그때 우리나라 은행이 발행한 해외 채권이 있었는데, 홍콩에서 거래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거래되는. 그게 하나은행이 발행한 해외 그 신종 자본증권이 파가 100인데 기준가가 100이라는 얘기예요. 65에 거래가 됐어요. 나는 하나은행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살 수가 있는 거지. 확신을 갖고. 그게 그 다음에 초에 2009년 초에 샀는데 그치 2009년 초에 샀는데 2010년 초에 되니까 가격이 107까지 올라왔어요. 듀레이션이 긴 거예요. 그걸 뭐 온팡 먹은 것이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홀라당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투자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그 투자를 하면 이해상 상충이니까 국민주택 2종 채권을 샀어. 제로 쿠폰이야 그거는. 이자를 안 줘. 그러니까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 금리에 대해서 더 가격 변동폭이 커요. 중간에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 오직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쿠폰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10년, 막 15년물 남고 막 이런 거를 그때 내가 뭐 6,300원, 400원 일자 그때 제가 매입했을 때 제로 쿠폰 한 5%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2014년인가 저기 언제 조금 뭐 이사도 해야 되고 팔았는데 그때 시장 금리가 1점 몇 프로로 떨어진 거니까 엄청 먹은 것이 뭐. 그래서 이제 큰 돈 버는 사람은 채권 갖고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다락방에서 그 채권 사야 된다고 작년 연말에 막 그렇게 방송을 드렸잖아요. 그때 산 사람 지금 다 돈 많이 벌었죠. 특히 그 장기물 산 사람. 그래서 이게 채권도 우리 여기 우리 수업 받으신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채권 값이 올라가는 거야. 채권 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아까 제가 계략적인 구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무지 막 헷갈릴 수 있으시니까 그냥 제가 그냥 쉽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올라가는 정도가 남아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걸 두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길면 길수록 폭이 커. 그리고 중간에 평가손으로 잡히더라도 신용등급이 멀쩡하면 만기가 되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가지고 차근차근 와가지고 원금에 도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블랙스완이 왔을 때 금리가 크게 막 솟구치고 이럴 때 미국의 장기물 국채를 사는 거는 괜찮아요. 거기 또 ETF가 있어. 그거 사는 거는 괜찮아. 그건 이자도 보장이 되고 시세 차익도 사실은 보장되는 거니까. 근데 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5.25를 올렸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었다고. 시장이 미리 반응하는 거니까. 침체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펀더멘탈 말씀 안 드렸다. 이자율은요.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GDP 그로스율을 합한 거를 명목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플레가 막 높아지면 저절로 이자율은 올라가요.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해도 그 나라 국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 주식에서 예를 들어 목돈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원래 뭐 진짜 2차 전지 학원 했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면 자꾸 막 그냥 끝까지 뭐 요래저래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것도 좋은 일인데 한 5년이나 뭐 한 10년 주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금융시장에 꼭 위기가 와요. 진짜 위기가 와. 그 위기가 올 때 눈 딱 감고 채권 사면 돼. 그럼 완전히 대박 나는 거야, 대박 나. 아주 마음 편안하게 대박 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특히 돈이 좀 만들어지신 분들은 또 우리 돌고래 분들 중에 노후 자금 쓰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주식 배당 수익률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율만큼 안 나와요. 그리고 가격 변동폭이 없는 거니까 꼭 그런 식으로 주식에서 번 돈을 이렇게 자꾸 그렇게 그런 쪽에 자꾸 가 있고 그러시면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꼭 명심해서 하시면 되고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평가손이 났을 때 그거를 주식의 평가손처럼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팔면 안 돼. 그럴 때는 오히려 이건 내가 이 지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채권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그냥 계속 물타기 해도 돼. 이거는 물타기 해도 돼.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채권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는 이자가 3개월 만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그 나오는 돈 갖고 계속 똑같은 채권을 사. 3개월 복리가 되는 거야. 3개월 복리가. 3개월 복리가 되는 거야. 배당주 나는 왜 하시는지 몰라. 이거 하면 되지. 그리고 두 번째가 신용등급이 높은 거를 사야 돼요. 가령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 신용등급 BBB, C 이렇게 밑으로 정크본드 가고 하이리드에 속하는 이런 애들은 혹시 부도나면 큰일 나니까, 무조건 안전한 것만 사야 된다고.
우리나라의 이 안전한 채권들로 분류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가령 뭐 한국전력이 망하겠습니까? 뭐 KT가 망할까요? 뭐 SK텔레콤이 망할까? 국민은행이 망할까? 대한민국이 망할까? 뭐 이렇다는 거지. 뭐 예전에는 삼성전자도 채권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채권 발행을 안 하시는데 IMF 때 삼성전자 채권이 한때 시장 수익률이 25%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IMF 나던 그 해에 그거 산 사람은 1년 있다가 그게 금리가 5%로 떨어진 거니까 몇 배를 먹은 거야. 채권이요, 진짜 드라마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단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위기가 오기를. 그런데 몇 년 주기로 꼭 와. 정기예금 너무 좋아 안 하셔야 돼. 특히 금리가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3%대 정기예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은행이 발행한 그 정기예금 이자율 3% 주는 회사가 발행한 그 신종 자본증권 그냥 후순위째예요. 이 이론상은 금리가 막 5% 이렇게 줘요. 그런데다가 이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아까 제가 이자율의 구성 요소가 인플레이션율하고 경제 성장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떨어지면 침체가 되면 GDP 그로스가 떨어진다는 거고 침체가 되면 저절로 인플레이션율도 줄어들겠지. 그럼 금리는 떨어질 거라고.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지 이제. 정기예금 놓은 사람은 원금이 오를까 안 오를까?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아예 안 올라. 걔는 안 올라. 그러면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것이. 예. 그런데 손해를 본다는 사실도 몰라. 우리나라에 주식, 대주주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1000조 정도 돼요. 지금 4,900조 금융자산 중에 그 R 주식, 뭐 그 펀드 이런 거 말고 그게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 테슬라가 10몇 조라니까 내가 진짜 참. 그런데 정기예금이 830조예요. 이 채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채권을 몰라서. 그래서 여기 우리 수업 받으시는 분들은 채권에 대해서 채권이 굉장히 유용한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한방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돈은 사람과 시간이 벌어준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기다리는 데니까 위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세상이 시끄러워졌을 때 채권 값이 진짜 밑으로 꼬라 박아요. 금리가 연준에서 올리고 그리고 환율이 위로 솟구치고 이러면 채권이 내려간다니까. 그럴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리고 그때 채권 던지는 사람은 제가 외국인들이 현명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제 채권 산 거를 판 곳이 누구냐면 바클레이즈 은행이야.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의 위기가 오면 유럽에 있는 펀드들은 아시아물에 대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무조건 던지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바닷가 상투는 누가 만드느냐 면 항상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만들어. 또 거기에는 로스컷이라는 강제적 그 리스크 관리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뭐 싸지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리스크 관리 손절매 커트라인에 딱 도달하게 되면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냥 갖다 팔아야 된다고. 규정상. 그리고 그 규정을 또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운용사에 있는 리스크 관리 본부에서 체크를 해요. 운용사에 이제 펀드 매니저 말고 그 크게 업무를 보면 경영관리 서문은 알고 계실 거고 운영과 관련해서 백오피스가 있고 그다음 또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하나가 리스크 관리부가 있고 하나가 컴플라이언스 본부가 있어요. 컴플라이언스 본부는 준법 감시를 하는 거고 요 리스크 관리 본부는 요 그 자산들이 그 리스크 관리 규정에 보면 가령 업종 평균보다가 몇 배 밑으로 꼬라박게 되고 그러면 기계적으로 매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다. 하여간 안정적인 거를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큰돈 굴리시는 분들이 한 5년 정도 시간을 기다리면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 갈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흥청망청하다가 경기 좋아졌네 이러면 또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금리 올라가요.
그럼 또 뭐 난리 난 것처럼 막 신문에서 떠들고 뭐 온 국민이 미국의 CPI가 어쨌니 뭐저 개인 소비 지출이 어쨌니 그럴 정도가 되면 또 올라가 있다니까.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데. 그리고 개인 투자가 분들 경우에 소액이면 미국에 거래되는 장기물 채권에 대한 ETF가 있어요. 코드 번호가 있어. 그러니까 뭐 나스닥 지수 선물 3배 이런 것만 사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게 더 나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